나 미리 조금 보좌진들한테 얘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로 시작이요? 반갑습니다. 다들 인사 한번 하시죠. 네. 네, 어디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매번에도 예, 모르겠어요. 오늘 일하는 국회 벌써 5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사실 저희 여기 참석자들 한 분 빼고는 되게 바빴어요. 오늘 아침부터 국회에 다녀왔었잖아요. 가장 오늘 말씀도 많이 하셨던 우리 김용민 의원님 소감 짧게 한마디 해주실래요? 네, 안녕하세요. 저 김용민입니다. 그 일하는 국회, 준법국회를 만들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지난 금요일 날 그 상임위 구성이 안 돼서 저희 일맥상통 우리 초선 회원님들이 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있을 수 없다 해서 오늘 아침에 좀 상임위 구성은 월요일 날은 반드시 하자라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하고 왔습니다. 네. 이를 본 우리 재선 의원님이신 박주민 의원님의 감상평. 뭐 이렇게 인간들이 일을 빨리 제대로 잘할 수 있지? 무섭다. 아마도 많은 분들께서 비슷한 감정을 갖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은요, 사실 저희가 이렇게 막 웃을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매번 저희가 하는 내용들이 묵직하긴 합니다. 또 풀어야 할 현안들도 많기 때문인데, 우리는 왜 매일 명복을 비는가라는 제목으로 제 옆에 앉아 계신 오영환 의원님께서 준비를 해오셨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발의하려는 법안과 연관된 내용이기도 하고, 네. 이번 당선되지 2주밖에 지나지 않았을 때 발생한 대형 사고에 관해서 좀 많이 충격을 받고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고민의 해답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다른 사람 혹은 뉴스에만 나오는 일이 아니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건물 혹은 옆에 있는 옆 동네의 건물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좀 귀 기울여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영환 의원님의 발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발제에 앞서서 이 사고, 오늘 다루려는 사고에 대해서 관해서 이 시민단체, 생명안전시민넷이라는 시민단체 공동 대표이자 유명한 소설가이신 김훈 선생님께서 이 관한 내용에 쓰신 글을 잠깐 낭독을 하면서 시작해볼까 합니다. 집에 돌아와서 TV를 보니까 여러 전문가들이 나와서 과거를 분석하고 현실을 진단하고 예방책을 제시하고 있었다. 왜 이런 참사가 계속되는가? 어떻게 하면 이 참사를 예방할 수 있는가에 관해서 한국 사회는 모르는 것이 없다. 오래전부터 다들 알고 있다. 어떻게 하면 되는가? 이것은 의미 없는 질문이다. 중요한 질문은 다음과 같다. 우리는 왜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가? 우리는 왜 넘어지는 자리에서 거듭 넘어지는가? 우리는 왜 빤히 보이는 길을 가지 못하는가? 우리는 왜 날마다 도루묵이 되는가? 우리는 왜 날마다 명복을 비는가? 우리는 왜 이런가? 네, 오늘 다룰 내용은 모두가 익히 잘 알고 계시는 최근 일어난 대형 공사장 화재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제 반복되는 이런 공사 현장에서의 대형 인명 피해, 근본적인 원인을 진단하고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려 합니다. 지난 4월 29일 경기 이천 모가면에 위치한 한 익스프레스 냉동 물류창고 신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38분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하는 아주 대형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 벌써 40여일이 지났고 화재의 원인은 정확히 아직 조사 중이고 내일 이제 1차 수사 결과가 이제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미 우리는 유사한 환경에서의 사고가 워낙 많이 반복되어 왔기 때문에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우선 냉동창고는 그 구조적 특성상 단열 성능 확보를 위해 완전히 밀폐 형태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또 건축물이 굉장히 넓어요. 어떤 한 곳에서 작업을 하고 있어도 옆 구역에서 바로 화재가 났더라도 이 대형 화재가 돼서 이제 좀 인지하는 게 굉장히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대피하기에는 늦은 상황인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또한 저렴하면서도 단열 효과가 좋은 원자재로 공사를 진행하는데 이 자재들이 성질이 가연성, 인화성인 경우가 많고 시공 중에 유증기가 발생하는 그런 작업들이 동반됩니다.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아주 극대화된 건축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유사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1998년 부산 범창 콜드플라자에서 발생한 화재로 27명이 사망하고 16명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원인은 우레탄폼 작업 중에 착화되어 발화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10년이 지난 2008년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이천과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호범면의 냉동 물류창고에서 대형 화재로 40명이 사망하고 10명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등 사고가 또 반복되었는데 이때 역시 우레탄폼과 용접 불티가 발생했던 것이 동일한 원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보시는 표와 같이 이 유사 현장에서의 대표적인 단 8건의 화재에서 인명피해가 사망자만 111명에 달합니다. 단 8건입니다. 또한 92명이 부상당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이런 사고가 반복되어 왔음에도 또한 그런 사고가 있을 때마다 수많은 대책들을 추진해 왔음에도 2020년에 또다시 공사장 대형 인명피해가 재현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근본적으로 화재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건축 자재를 사용을 계속하고 있어요. 아주 오래전부터 소방 당국에서는 이런 위험한 자재들에 대해서 경고와 제한해야 된다는 주장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 대표적인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샌드위치 패널. 그 철판으로 둘러싸인 것에 내부에 신재를 넣는데 그 신재에서 불이 붙게 되면 밖에서 소방관들이 아무리 물을 뿌려도 안으로 침투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게 무너져 내리나 보죠? 그렇죠. 또 붕괴되면서 이 피난할 수 있는 길마저도 차단하는 그런 굉장히 위험한 자재이기도 하고, 이런 제도가 미비해서 그런 물류 창고에는 이런 샌드위치 패널이 단열재 마감재에 아주 당연하게 사용이 되고 있어요. 현행 법령상에 그 샌드위치 패널 가운데 들어가는 그 심재에 대한 성능 기준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 안에 주로 들어가는 것이 오늘 조금 말씀을 드릴 우레탄폼, 스티로폼 이런 부분입니다. 건축 현장에서 대부분 사용되는 우레탄폼은 이게 완벽하게 기밀을 할 수 있고 또 시공이 편리하기 때문에 주로 이렇게 프레온가스를 이용해서 뿜칠이라 그러는데 저기 지금 사진에 보이시는 모습이 이 뿜칠입니다. 그렇게 사용되는데 그 과정에서 유증기도 나오고, 또한 이 우레탄폼 자체가 불에 너무도 쉽게 불이 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탈 때 샌드위치 패널 안에 있는 우레탄폼, 스티로폼이 탈 때 이 일산화탄소, 시아나수소 같은 인체에 치명적인 가스가 발생되는데 이 가스는 한 모금만 마셔도 의식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위독한 가스입니다. 이러니까 그런 대형 현장에서 밀폐된 공간에서 이미 연기가 올라오기 시작했을 땐 대피하기가 늦은 상황이고 역구역에선 대형 화재가 됐고, 근로자들이 주로 공사 시공 중이던 작업 현장에서 이렇게 많이 발생되는 이유가 이런 구조적인 위험성과 그런 자재의 그 유독성이 아주 심각하게 작용을 여전히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소방 당국에서 아무리 주장을 해도 그렇게 이 사용을 제한할 수 없었던 이유가 아무래도 시공이 편리하고 무엇보다 단열 성능 그리고 경제적이라는 건데요. 이런 생명보다 이런 경제 논리가 우선되어 온 것이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둘째 이유를 말씀드리면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 수칙들이 현장에선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모든 공사 현장에는 이제 용접 작업, 이런 불티를 발생시키는 공정이 많은데 당연히 화재 위험성이 높을 수밖에 없죠. 또 이런 냉동 물류 창고의 경우에는 또 단열과 밀폐 때문에 더욱더 반드시 이런 수칙들이 지켜져야 하고, 또 위험물질을 취급할 때는 환기 조치가 되어야 하는데 이런 위험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아주 기본적인 수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또한 이 공사 규모에 따라서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라는 것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서 자체를 이런 하청업체나 다른 업체에서 대신 작성해주고 아주 현장과는 동떨어진 서류 중심의 현장 안전관리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이런 사업주가 현장을 얼마나 안전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위험 작업 시에 화재 감시자라는 사람을 배치하게 되어 있어요. 불이 나는지, 용접 작업 중에 곁에서 불이 나는지 봐야 되는데
그 옆에 소화기를 하나 가져다 두면 이 배치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단서 조항이 있는 등 아주 허점도 있고, 실제로 작업 일지에는 배치를 이번 이천 화재에서도 10몇 명이 배치되었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그 증언에 의하면 실제로는 단 한 명도 그런 인력이 없었다. 이렇게 현장과 서류가 아주 동떨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허위로 작성을 한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렇죠. 허위로 작성하는 것도 문제고, 무엇보다 또 근본적으로 배치가 되어야 하는 그런 수칙들이 지켜지지 않고, 배치 감시자가 아예 없었던 거죠. 근데 그 용접을 하면 지나다니다 보면 이렇게 막 불티가 엄청 튀던데 네. 그게 아무래도 문제가 되겠어요. 그 불티가 시험 결과 최대 10m 이상까지 날아갈 수 있는 것은 10m요? 예, 그렇게 결과도 볼 수 있었고요. 이렇게 그리고 또 이런 현장 안전 수칙들이 지켜지는지 결국은 이제 관계 구처에서 점검을 해야 돼. 현장 실사 점검을 해야 하는데 항상 하는 말이 인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서류 점검으로 또다시 냈잖아요. 이런 현재 상황이, 현장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대형 참사를 낳는 두 번째 원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그렇다면 누가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까? 바로 이 공사 현장을 통해서 수익을 얻는 사업주, 원청업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업주, 원청업자, 발주자, 이 현장 안전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되는 사람이 이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처벌 기준이 최근에도 강화되었어요. 하지만 실제로 양형, 처벌받는 수준은 너무도 낮습니다. 그리고 정작 그 사업주 등이 처벌받지 않고 현장에서 안전 책임자로 지정된 사람, 아무나 시키는 거죠. 그리고 또 하청업자에게 이런 책임이 오히려 가중처벌되고, 이 사업주 등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것이 일반적으로 보이는 오늘날입니다. 또한 시공사는 이제 경제 논리를 사업주가 앞세우고 빨리 끝내달라. 아예 계약서에도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 공사는 최대한 거기에 단축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부분이 있는데, 공기 단축을 무리하게 하다 보니 시공사에서 한꺼번에 많은 인원, 장비를 투입하고, 아까 말씀드린 우레탄폼을 쏘며 용접을 한다든지 이런 위험 작업이 동시에 진행돼서 어쩔 수 없이 이 모든 화재와 대형 사고는 불가피한 면이 있었다. 이렇게밖에 바라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경제 논리가 우리 주변의 소중한 생명, 일터로 향하는 누군가의 한 가족의 생명보다 중요하게 판단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수익 창출을 해야 하는 것이 기업의 도리일지라도 이제 생명이 가장 무엇보다 우선한다는 그 원칙을 지키지 않았을 때 무거운 처벌을 통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인 핵심 원인 3가지를 말씀드린 만큼 이제 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건축법 개정을 통해서 이렇게 주된 원인으로 주목받고 있는 우레탄 폼, 또 샌드위치 패널, 이런 자재들, 가연성 위험한 자재들을 공사장뿐 아니라 공장, 창고, 그리고 복합 영화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이제 사용을 제한해야 합니다. 이제는 정말 이런 위험한 자재들을 더 이상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이들 시설에 사용하는 마감재, 단열재, 그리고 복합 자재의 심재는 준불연 성능 이상을 가질 수 있도록 의무화시켜야 합니다. 불에 타는 물질이 있으면 결국은 화재는 날 수밖에 없고, 불이 발생했더라도 그 건축 자재들이 불에 타게 되면 이제 대피하고 피난하는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건축법상의 이런 원칙들에도 벌칙 조항을 신설해서 강화하는 등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가연성은 불에 타는 성질, 불연성은 불에 타지 않는 성질인데, 준불연성이라 하면 불연성에 가까운 준하는 성질로서 소방적인 측면에서 보면 700도씨 정도, 그러니까 화재가 발생했을 때를 가정했을 때 약 10분 정도 버틸 수 있는, 대피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그 정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대책으로는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에 있어서 이제 화재 감시자를 지금까지는 이 규정상에만 있었던 것을 이제 법령상에 명시적으로 용전 용단 작업 장소에 이 화재 감시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할 수 있게 하여야 하고,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건축 현장에서 위험 물질을 취급하고 용접 용단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는 위험 작업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금지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아까도 그 강화한 벌칙이 현행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인데, 이런 근로자들이 사망한 경우에 사업자, 발주자가 그런 양형에 있어서 더 이상 솜방망이 처벌을 받지 못하도록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화하는 이런 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방시설법 또한 이제 공사 현장에서의 화재가 대부분 공정의 마지막쯤 한 70% 정도 이루어졌을 때 마감 공사 중에 대부분 일어납니다. 이번 사고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 공사 현장이 소방 안전 기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내부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공정이 진행됐을 때, 약 70% 정도 진행됐을 때는 이제 소방 안전 관리자를 선임하는 등 이렇게 화재 안전 관리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게 보강을 해야 합니다. 또한 공사 현장에 임시 소방 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을 때 현행은 과태료 300만 원, 이것도 이번에 개정된 거지만 더욱더 강력한 처벌로 이 책임을 다할 수 있게, 더욱더 소방적인 측면에도 관심을 기울일 수 있게 하는 그런 개정 사항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명은 무엇보다 소중한 만큼 반드시 가장 존중되어야 합니다. 행복한 삶과 목표를 위해 우리는 일터로 가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 일터에서 생명을 잃는 일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모든 이들이 집까지 안전하게 귀가하여 행복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위험한 이유들로 당연히 바뀌었어야 되는 부분들이 유지되어 온 부분들을 이제는 과감히 끊어내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를 쳐야 되나? 전문가라는 게 확신해요, 진짜 확실히. 사실 칭찬해줬으면 고맙다고 말씀 좀 하고. 오늘 가장 말을 안 해. 뚜렷한 고맙다고 한마디만 해주세요. 네. 칭찬해줘서 고맙다고. 카메라가 있으면 너무 긴장을 많이 해서 말이 자꾸 꼬이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되게 어려운 단어들도 되게 많은데, 일단 오영환 의원님이 얘기해 주시니까 신뢰성이 일단 확 가네요. 네, 진짜. 그리고 무엇보다 그 샌드위치 판넬이 불에 의해서 녹아서 길이 막혀버리면 사람을 구하는 것도 문제지만 소방관들의 생명도 달려있지 않아요? 사실 소방관들의 순직 공상 사고가 당하는 현장 중에 샌드위치 패널이 화재 진압 과정에서 이렇게 무너져서 그렇게 해서 추락하는 경우도 많고, 굉장히 너무도 위험해서 우리는 소방 당국에서는 쓰지 말자 주장을 20년 전부터 했습니다. 그런데도 경제 논리에 계속 밀려요. 궁금한 게 이제 샌드위치 판넬이라는 게 이제 양쪽에 이제 약간 금속 성분에 그게 있고 가운데 뭔가 단열을 위한 뭔가 그쵸, 심재가 들어간 건데, 모든 샌드위치 판넬이 문제인 거예요? 아니면 가운데 심재 중에 그 가연성, 뭐 우레탄이라든지 스티로폼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는 그런 샌드위치 판넬만 문제? 그렇죠. 그렇게 가연 성능이 들어가는 것이 문제이고, 가연성이 들어가면 괜찮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제가 발의한 법안 또한 이런 좀 성능 자체를 최대한 중변 이상의 성능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대체제가 이미 충분히 개발되어 있어요. 그냥 단지 단열 성능에 있어서 그것들이 조금 더 딱 떨어지고,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투자만 하면은 단 1년 만에도 충분한 단열 성능 확보될 수 있는 것이 개발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전문가 의견이었고요. 또한 단지 비용적인 측면이었던 것이 큽니다. 쓰던 거 만들던 거 계속 만들면은 싸고 편리하고 그런데, 이것들을 공정을 바꾸고 자재를 바꾸고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된다, 이런 주장으로 지금까지 사용을 제한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아무리 법을 바꾸고 제도를 바꿔도 이런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불연성 심재를 가운데 있는 그 샌드위치 판넬의 경우에는 비싸게도 좀 비싼 거예요, 단가가? 아, 그렇죠. 단가도 좀 대체적으로 차이가 많아요? 그 기존의 그 안 좋은 것들을 배출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가 도대체 얼마나 나길래? 당연히 더욱더 부담이 너무도 막중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그 견적을 받아봤을 때도 그렇게 확인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해요. 하지만 이런 산업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생명의 가치와는 비교할 수 있는 바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아마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소재를 안 쓰다 보니까 그만큼 개발비나 제작비가 많이 들었을 것이고 의무화하면 제작 단가 낮아질 것 같거든요. 대량 네. 생산하게 되면 단가 떨어지니까. 단가가 낮아지니까 그렇죠. 그 문제는 제가 볼 때는 큰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그냥 경제 논리를 계속 내세우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그 시작 부분만 우리가 좀 견뎌내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대량 생산이 가능하니까. 충분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사실 이 샌드위치 패널이 이게 화재 진압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제가 한번 경험을 했는데 저희 선거사무소에서 한번 뭐 이렇게 사고가 났었잖아요. 그때 불도 났어요. 불이 났는데 거기도 이제 샌드위치 패널 건물이었거든요. 벽에서 연기가 나는데 불을 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불이 난 것 같은데. 안에서 가운데서 맞습니다. 안에서 뭔가 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소방관들이 오셔서 벽을 일단 망치로 부시고 틈을 내서 거기에 이제 화재 진압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위험하고 순식간에 번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소방관들이 근접해서 작업을 하다가 네. 그게 무너져 내리고 이런 사고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너무 위험해 보이더라고요. 저희 지역구에 이제 대부도가 있는데요. 그 대부도 섬에 불도라고 하는 그 곳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곳에서 새벽에 한 10일 전쯤에 회센터 6가구가 이제 불에 탔는데 정말 한 2-3시간 만에 삽시간에 불이 옮겨 붙고 또 불이 붙고 소방차들이 다 출동해가지고 진압하고 소화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꺼지지가 않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6채가 모두 다 전소가 되고 이제 불이 다른 곳으로 옮겨 붙는 것을 막고자 했었는데 바람 부는 방향으로는 이 불도 쉽게 옮겨 붙어가지고 이쪽 불이 시작된 지점부터 바람 부는 방향 그쪽 편으로 있었던 건 전부 다 전소가 돼가지고 6채가 전소돼 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가연 소재가 안에 그 패널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건물에서든지 화재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화재 자체를 차단할 수는 없어요. 발생하는 것은. 하지만 이 건축 자재들이 건물이 타느냐 아니면 안에 있는 것들만 일부 타느냐 그리고 그것이 화재가 옆 건물로 옮겨가지 않게 그 방 안에서 차단될 수 있게 하느냐 그런 구획적인 문제가 또 이런 인명 피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시사발전소에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세요. 정세영님, 박문객님, 윈윈님, 이제 관심 있게들 지켜보고 계시는데 그 중에서 하나 제 눈에 띄었던 거는 상쾌한님께서 이소영 의원 이번에 처음으로 전기차 샀어요. 참 생각이 많은 사람이네요. 어려도 생각은 하지? 많은 사람이에요.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카페 들어갈까요? 비싼데. 네. 원래 제가 운전을 못해서 차가 없었는데, 이번에 의정활동 하면서 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가지고, 한 달 전에 신청을 하고, 이제 어제, 그저께 출고가 됐습니다. 어떤 거예요? 수소 전기차. 전기차 100%. 말고 그냥 네, 100% 전기차. 사실은 이소영 의원님 하면은 이 기후 환경의 대표 주자이시고 지금은 또 그린 뉴딜 가지고 세미나 토론회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그러니까 화재에 취약한 건물들은 지양하고 돈이 좀 들더라도 국민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건물을 지어야 하는 게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인데 그 맥락에서 본다면 환경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인류를 살리고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비싸도 전기 수소차를 좀 이용하려 하고 네. 그리고 건물을 지을 때도 기왕이면 좀 태양광을 사용할 수 있는 거를 자꾸 이렇게 번고도 많이 하고요. 네, 가야 할 네. 길들이 아직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지속 가능성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이제 환경만 중요한 게 아니라 환경적으로 또 어떤 보건의 측면에서 또 안전성의 측면에서 이렇게 전부 사회가 그 수준이 높아져야 이제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되는 거니까 그 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또 이렇게 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오늘 이제 발제 들으면서 든 생각은 지금 정부가 그린 뉴딜 그 정책을 추진하면서 노후 건물을 전반적으로 리모델링 하거나 이제 개선하는 사업들을 그린 뉴딜에 많이 넣었거든요. 근데 이게 건물이라고 하는 게 한 번 지어지면 이게 그 에너지적인 측면에서도 에너지 효율이 이제 한 번 딱 고착화되면 이제 30년 정도 고정 효과가 생기고 화재 안전의 측면에서도 이제 나중에 어떤 그런 그 내연재 같은 것들을
대대적으로 전면 교체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런 안전의 수준도 한 30년 이렇게 고정 효과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기왕에 그 굉장히 광범위한 노후 건물 이제 개선 사업을 할 예정이니까 이게 단순히 에너지 효율만 높여서 온실가스만 감축하는 방향이 아니라 이제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좀 화재 안전을 예방하고 엄격한 어떤 기준을 적용하고 또 내연재 같은 것들을 좀 보강하고 하는 방식으로 주택 개선 사업이 이번에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사건 사고가 하나 있으면 그 개정돼야 될 법안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지난 2017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제천에서 한번 그 스포츠 클럽이었던가요? 큰 대형 또 화재 참사가 있었는데 그때 원인은 사실 그 비상구, 그러니까 탈출할 수 있는 곳이 완전히 다 막혀 있고 막 물건이 쌓여져 있고 그래서 더 이제 이게 참사가 더 커졌다고 그러거든요. 예. 찜질방이었던 것 같아요. 사우나. 맞아요. 제천 화재 네. 운동하는 네. 데도 있고 사우나도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제천 화재에서 일어난 그런 다양한 워낙 인명 피해가 컸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참 충격도 많이 받았고 문제점 도출된 거에 대해서 20대 국회에서 법안이 제출됐는데 통과된 것들도 많지만 아직 통과되지 못한 것들이 더 많아요. 그 부분들이 또한 제가 이번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이 국민 안전을 위해, 생명 안전을 위해, 아니 너무도 생명이 존중받아야 된다 당연하게 다들 말은 하면서 실제로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 것들 이걸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함께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셨는데, 아니, 뭐 어쨌든 사고는 발생을 할 수가 있잖아요. 특히나 저희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에 화재 발생 시에 대피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 매뉴얼에 봤을 때 제가 너무 우리끼리 말을 했을 때 우리는 화재 나면 그냥 죽어야 되는구나 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런 유리를 깨서 뭐 소화기를 들어서 유리를 깨가지고 뛰어넘는다거나 그때 우리는 유리를 깰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제일 먼저 차단하는 게 엘리베이터예요. 화재가 났을 때. 저희는 이동하는 수단이 엘리베이터인데 엘리베이터를 차단하면 내려갈 수 있는 방법이 계단인데 소방재난본부에서 매뉴얼을 하나 만들었어요. 거기에 지체장애한테 뭐라고 해놨냐면 활동보조인이 부축해서 계단을 내려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걸어서 내려간다. 저는 뭐 내려갈 수 있는 방법이 없죠. 또는 아니면은 옮겨 타는 게 있어요. 이렇게 계단을 내려갈 수 있는 보조 기구가 하나 있는데 화재 났을 경우에 그걸 언제 옮겨 탄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 같은 경우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오로지 죽음을 앞당기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해외 사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나 봤더니 일본 같은 경우는 건물 외에 비상 계단을 건물 외부에다가 하나 다시 짓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당연히 화재는 안 났으면 좋겠지만 발생했을 경우에 대피하는 방법이라든지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강화하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외부에 설치한 특별 피난 계단이 장애인 전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걸 확인하셨다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전 국민들이 다 이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는 한데 아직까지는 장애인을 위한 대피 방법이나 매뉴얼들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는 거죠. 저도 지금 말씀 들으면서 많이 느낀 부분인데 아직까지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 현재 상황에서는 뚜렷하게 떠오르지가 않는 그런데 앞으로 지어지는 건물에 대해서라도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성능을 좀 맞출 수 있게 함께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화재가 상가 건물들이 좀 이렇게 많이 있거나 이제 밤새도록 영업을 한다거나 그런 경우에 화재들이 또 나곤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장경태 의원님 같은 경우에 이제 지역구가 그런 게 밀집되어 있는 상가들이 좀 많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저는 말씀 듣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24시간 영업하는 지역 장안평 같은 경우 상가가 좀 많이 발달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24시간 영업하다 보면 화재 안전의 우려가 대단히 높아지는데 화재 감시자 제도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역할이라든지 현재 불용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또 뭐 법으로 지금 추진한다면 어떤 보완책들이 있을지 궁금하더라고요. 그 화재 감시자는 이제 공사 현장에서 용접, 용단 이런 위험한 작업을 할 때 그런 걸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요. 네, 한 모금 드시죠. 예, 괜찮습니다. 예, 그동안 우리가 뭐라도 하고 있으면 되니까. 예, 꿀꺽꿀꺽. 자. 마시는 모습도 뭐 잘생기면 왜 이렇게 수줍어하세요? 잘생김.
막내 놀리기. 그런 기준상의 이 불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걸 법령으로 명시해야 된다. 이 부분은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책에선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마땅하고 또 법 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도 그런 이제 불령 수준이 아니라 법 자체에다가 명시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럼 화재 감시자를 안 둬도 처벌 규정이 없는 거예요? 아니 안 이제 둬도- 그 처벌 또한 강화해야 된다고 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어떤 분이 댓글로 뭘 남겨주셨냐면 그러면 목재 같은 경우는 사실 화재가 많이 난다. 그래서 건축 자재만 바꾸는 건 안 되고 뭔가 시공 과정에서 화재가 안 일어나도록 하는 방법이 더 중요하다라는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저도 그거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사고가 났던 여러 가지 원인 중 하나가 첫 번째는 뭐 샌드위치 판넬이나 이런 것들도 지적을 하지만 문제는 위험한 공정을 한꺼번에 했다라는 것도 지적을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김남국 TV에서 댓글을 달아주신 분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댓글 달아주신 분들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소통하는 방송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분들에게 감사함을 항상 표시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공정이 위험한 공정이 한꺼번에 복합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지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뭐 대책이라든가 규제도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네, 당연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런 위험한 자재가 저는 이제 자재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서 그렇지만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법 개정 제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그런 위험한 작업들이 동시에 진행될 수 없게 하고 그거를 감시하는 사람도 그렇죠. 배치할 수 있게 하고 또 그 완전 수칙들이 지금까지는 서류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들에 대해서 더 이상 이 사업주나 이런 원청 책임 있는 사람들이 그 안전을 외면할 수 없도록 법적인 처벌까지 강화하는 그런 법안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실제 하청을 받으시는 분들이 하청업체끼리는 이게 어렵다라는 거 위험하다는 걸 안 돼요. 근데 이렇게 위험한 공정을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 결국에는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다. 그러면 이것을 하청업체끼리 좀 늘려달라, 며칠만 만미를 더 줄여라고 이야기를 해도 해결이 안 된다라고 하거든요. 하청업체가 하청업체한테 이야기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위에 원청이 허가를 해주지 않으면. 그래서 지금 결국에 되고 있는 것들이 아까 오영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사고 터지면 평균 내보면 실형받는 사람들 거의 존재하지 않고 대부분 뭐 발주하는 데나 원청업체, 하청업체, 심지어는 그 해당 업체, 하청업체의 대표들도 그냥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발주하는 곳에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전과 관련된 설계, 재질, 그 다음에 공법, 시공 이런 것들 다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원청업체, 발주처에게도 책임을 묻는 법안 규제를 그런 조항이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셔서 여기에 대한 또 의견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또 생각도 들어요. 네. 갑자기 김남국 변호사님 의원님 말씀 들으면서 든 생각인데 우리나라가 건설 공기가 굉장히 짧거든요. 예. 정말 빨리 건물을 짓고 정말 빨리 공사를 끝내기로 유명하고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효율성이 이제 높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런 거는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 표준적인 안전 공기 기준을 정하는 거예요. 예컨대 터파기 공사 안전하게 했을 때 예컨대 이제 그 절차를 다 지키고 이렇게 뭐 안전하게 했을 때에 통상적으로 이제 걸리는 기간, 흙막이 공사 뭐 얼마의 기간 이런 표준적인 안전 공기를 정해놓고 그거보다 뭐 과도하게 빨리 진행된 경우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게 그냥 단순히 굉장히 이제 운이 좋아서 그렇게 진행됐을 경우도 있겠지만 무리하게 이제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서 절차를 생략한다거나 어떤 기준을 위반한다거나 이랬을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감리해서 조금 더 이제 보완적으로 잘 감시하게끔 하는 그런 제도들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오늘은 이제 화재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 화재뿐 아니라 공기 단축 이렇게 노동 현장, 근로 현장, 공사 현장에서의 안전이 충분히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는 상황이 우리나라 산재 비율이 너무 OECD 중에서도 정말로 너무도 부끄러운 수준이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정부에서도 지금 건설안전특별법을 제정을 하고 있어요. 이제 공기 단축, 적정한 공기를 보장하는 그 내용도 거기에 포함된 것으로 최근에 그런 간담회에서
것 같고요. 저도 끊임없이 관심을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이소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에 그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해가지고 건설업종 또 화학을 하는 업종 그다음에 용접하는 업종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 어떻게 이 위험 물질 그런 위험 공정을 할 때 어떻게 할지를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해당 업체도 이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를 제출을 했는데 미달해가지고 시정 조치를 하라고 했는데 또 시정 조치를 했어요. 또 미달해갖고 또 시정 조치를 했어요. 근데 그게 계속 왔다 갔다 반복하고 반복만 될 뿐이고 실효적인 조처로 나아가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그 이런 어떤 규제가 있었지만 실질적인 어떤 기능을 하지 못한 탓도 굉장히 좀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서류 중심으로 심사가 되다 보니까 계획서를 좀 바꾸는 거예요. 지역 나오면 그걸로 끝인 거죠. 그럼 그 끝인 거고. 그래서 현장에서의 단속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 산업안전공단이나 이런 데서 이제 현장 점검을 하는데 인력이 없대요. 그래서 지자체에서는 지자체로 그런 그 현장 단속 권한을 넘겨달라고 요구하는 지자체들도 있어요. 예. 반면에 지자체의 경우 유착되는 것 아니냐. 해당 그 네. 지역의 건설사들과 오랜 관계 약간 그런 게 있어서 그거에 대한 질문 하나 좀 드리고 싶었는데 아까부터 어떻게 좀 어떤 방법이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이런 지자체에서 그렇게 적극적인 이런 주장을 하는 지자체가 있는데 사실 그런 유착 관계, 유착 사례 지금까지의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것 또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좀 노동 단속 경찰, 특별사법 경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 지자체보다는 정부 차원에서 충분히 그런 인력들을 따로 보강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방향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자체별로 하게 되면 각 전국의 많은 공사 현장별로 단속 정도라든지 이런 오히려 형평성에 있어서 지자체 간에 이런 불균형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도 좀 해보게 됩니다. 좋은 지적. 네. 저도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빨리 여쭤볼게요. 이게 사실 샌드위치 판넬로 조금 집중해 보면 여기서 이제 공사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했던 것인데 이미 지어진 수많은 샌드위치 판넬 그 구조물들이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그런 샌드위치 판넬로 지어진 구조물들을 이용하는 이용자들도 여전히 이 위험성은 계속 노출되어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우리가 대책이 좀 고민해야 되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샌드위치 판넬을 새로 이제 불연 소재를 써라라고 뭐 의무한다라고 하면 앞으로 지어질 건물은 괜찮겠지만 이미 지어진 건물에 대해서는 여전히 위험성 노출되어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이게 공사장에서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공장이나 창고에 주로 사용되는 만큼 공장 창고에도 이제 그런 걸 사용하지 못하게 아예 하자. 그게 제 법안의 주요 요지 중 하나이고 또한 이미 지어진 건물들에 대해서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불이 나면 똑같이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 건물에서 불이 나지 않게 할 수가 없다면 이제 내부에 있는 소방 시설들을 강화하거나 정말 스프링클러가 당연히 모든 건축물에 설치되게 하거나 그런 방안들로 이제 생명 안전을 최대한 담보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도 그 부분에 이미 지어진 건물들 그렇게 소급되지 않는 부분이 저도 제일 걱정이 많거든요. 사실 그런 노후 건물들은 그런 샌드위치 패널이 아니더라도 붕괴 위험이 있는 건물들도 그렇고 여러 방면에서 우리 사회에 이 위험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소급이 되지 않는데 그럼 우리 사회는 거기에서 출입하고 거기에서 일하고 거기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에 대한 안전을 어떻게 담보해 나갈 것인가 그것들이 우리가 같이 고민해 나가야 앞으로의 그런 고민 과제이지 않을까 합니다. 네. 지금 오영환 TV로 레온 리니님께서 중요한 건 원청업체에서 지켜지고 있지 않다는 게 문제다 하면서 이제 처벌 강화만이 답이라 생각한다고 긴 글을 올려주셨고요. 그 외에도 윤조킴님, 선혜 H님, 울직민경님, 은명희님 많은 분들 들어오셔서 글을 남겨주고 계시는데 글만 쓰고 가시지 마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기본입니다.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립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한 40여 분 동안 이 화재 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게 그냥 단순히 건축법과 혹은 소방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그친 문제가 아니라 위험의 외주화 문제도 있죠. 또 노동의 인권 문제도 있죠. 뿐만 아니라 이제 과도한 규제가 기업들의 또 발목을 잡는 형국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사건에 걸쳐져 있는 법안들 혹은 같이 머리를 맞대야 되는 분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이니까요.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주제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될지 모르겠으나 또 다양한 이야기들이 오고 갈 거고, 이게 저희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각자 의원님들이 이제 국회로 돌아가셔서 하고자 하는 법안들을 발의할 때 이때 했던 이야기들이 아이디어가 돼서 또 법안으로까지 탄생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오셔서 글도 남겨주시고 의견도 달아주시고 또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의원님들의 앞으로의 행보도 많이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이죠? 사랑입니다. 예. 사랑입니다. 좀 기대해 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도 잊지 마세요. 알림까지 해주시는 알림도 걸로. 잊지 마세요. 네. 자, 그럼 오늘 마지막으로 오영환 의원님의 마지막 말씀 듣고 마무리하죠. 꼭 이렇게 준비 안 하고 있습니다. 오늘따라 유난히 수줍어하는 수줍어하는 아니 얼굴빛이 흑빛이야. 사실 제가 잘생겼어요. 그 대표 잘생겼어요. 법안으로 1호 법안으로 고민을 했던 부분은 이제 어쩌면 우리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취약한 분들이 뭐 이런 재난이 발생했을 때 화재뿐 아니라 각종 사고나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그런 생명을 잃는 희생되는 부분이 크거든요. 제가 현장에서 10년 동안 지켜봐왔던 부분이 가장 그 부분이 컸고, 그래서 그런 좀 신체적 경제적인 재난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을 첫 번째로 생각했는데, 당선 이후에 발생한 이런 또다시 반복된 이런 대형 화재로 많은 국민적인 충격과 슬픔을 다시 안겨준 만큼 이 부분만큼은 21대 국회에서 최대한 빨리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있어주시는 모든 이런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국민 생명, 무엇보다 소중한 이 생명 안전을 가장 최우선으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와, 이게 시간